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초밥,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초밥의 원조가 한반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밥을 시키면 한 접시에 2개씩 올라가 있는데 이게 쌀값 폭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쌀값이 비싸면 한 접시에 하나만 올리지 또 왜 2개를 올렸을까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렇게 초밥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소비하는 에너지 같은 모든 것들이 플랜트, 공장을 거쳐서 나오죠. 플랜트는 이렇게 좁게는 공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쌀 때는 이 플랜트 산업이 꽤 호황을 누린다고 하죠.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처음 읽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음식 중에는 초밥이 있죠. 스시라고 부르는. 당연히 일본 음식이겠구나라고 알고 즐겨 먹고 있는데 원조가 어딘지부터 따져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오늘 역타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초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밥 좋아하시죠? 이 기자님이 사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사주는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사 먹는 초밥보다는. 맞습니다. 네. 뭐 사주신다고 하면은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초밥은 남이 사줄 때 10피스 싫어요. 12피스 특으로. 초밥. 초밥.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위에 올라가는 생선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몇 가지만 좀 빼면 좋겠어요. 뭐 계란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아니 집에서 늘어나게 먹는 건데 그거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초밥을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예. 고등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어가 굉장히 쉽게 부패를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고등어는 살아 움직이면서도 썩는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고등어 그 횟집 어항 가면은 고등어를 넣은 그 수조를 보면 고등어만 계속 한 자리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죽는다고. 그거는 그냥 굳이 뭐 조림이나 구이로 먹으면 되는 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굳이 그걸 회로 먹으려고 그걸 계속 그 친구를 돌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고등어 불쌍해요 진짜. 네. 아무튼. 고등어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또 옆으로 세면은 네. 이건 교육적 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고등어가 이제 일본어로 사바잖아요. 네. 사바. 예전에 이 일본에서도 고등어 회가 굉장히 귀한 회였고 지금도 회거든요. 그렇겠죠. 금방 부패하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그 조선 총독부 관리들에게 갖다 주는 뇌물 가운데 가장 만만한 것이 고등어 회였대요. 그것도 2마리 딱 이렇게 한 손.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뭘 갖고 가냐? 이 고등어 2마리다. 사바사바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사바사바예요? 아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어 2마리 사바사바. 진짜로. 네. 오. 야, 재밌는 상식.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네. 뇌물로 돌아서 뇌물이란다. 초밥으로 돌아와가지고. 초밥. 일본 초밥의 원조가 한반도에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설이 꽤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본 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는 생선이랑 그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조는 나레쯔시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형태였냐면은 밥을 지어가지고 깔아요 한번. 네. 그 다음에 생선을 올리고 또 밥을 깔아요. 그리고 푹 삭힙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 그런 다음에 그 밥을 걷어내요. 네. 밥은 사가가지고 쉬어서 못 먹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생선만 먹어요, 이걸요. 거기서. 그게 나레쯔시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도 그것이 이제 초밥의 원형으로 자기들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홍어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홍어가 아니라 혹시 저기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 가시면 가자미 식혜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함경도 음식인데 가자미 식혜가 딱 그렇게 먹어요. 발효한 거죠. 밥 아래다 좁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그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물론 좁쌀도 먹지만 가자미 삭힌 걸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레쯔시와 가자미 스케와 거의 유사하다.
방식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반도 그 가자미 식혜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겨우 그런 근거로. 그런데 이제 그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생선을 먹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많거든요. 그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밥이랑 곡식이랑 생선이랑 먹다가 남겨가지고 네. 엄마가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애가 그냥 여기다 대충 그냥 꿍쳐놓은 걸 한 서너 달 뒤에 엄마가 이게 뭐야? 라고 열어보고 나서 괜찮네 먹어보니까. 아 이거 아깝네 하고 한 점 먹어봤는데 샤라라라라라. 이거 뭐 delicious. 약간 좀 이상하게 먹을만한데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밥 먹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버려놓는 어린아이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하기사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식의 어떤 유래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 나레츠시가 어쨌든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그 자기 초밥의 이제 원형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쯔시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스시가 앞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이제 복합 명사가 될 경우에는 스시가 쯔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레가 이제 사키다라는 일본어거든요. 네. 나레 쯔시. 지금도 큐슈에 있는 사가현 이런 데 가보면 붕어를 그런 식으로 밥은 버리고 삭힌 붕어를 먹는 곳도 있거든요. 아, 삭히려면 뭔가 곡식이 있어야 그 사이에서 삭나 봐요. 푹 놔두면 그냥 곡식이 발효해가지고. 곡식의 발효 효과로. 근데 그게 이제 먹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이니까요. 삭히려면.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의 오사카 지방에서 그거를 발명을 해냅니다. 어떻게? 학고쯔시라고 해서 학고가 나무 상자란 말이거든요. 네. 이 사각형 나무 상자에 밥을 꾹꾹꾹 눌러 넣은 다음에 네. 생선 넣고 또 꾹꾹꾹 눌러서 꽉 눌러 넣으니까 이게 발효가 빨리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먹어보니까 이젠 밥도 좀 먹을만 해요. 덜 사갔으니까. 덜 사갔으니까. 예. 시큼한데 맛있어 이게. 아 이거다. 야, 그래도 이른바 쉰 밥일 텐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사카에 가시면은 이 학고쯔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 나무 상자에 꾹꾹꾹 눌러서 사각형으로 만든 그 초밥을 파는 전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학고쯔시가 이 뭐라고 할까 오사카에서 이제 유행을 할 때가 예. 대변혁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네. 일본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각을 해버리고 그 옆도시 신도시였던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운 딱 그 변혁의 시기였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도쿄가 이제 에도잖아요. 예.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은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영호남 정도 라이벌 관계 지금도 그렇죠. 간사이 지방과 간토 지방은 예. 이제 오사카 이제 이 간사이 지방은 몰락을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각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에도 이 간토 지역에 이 정착을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학고쯔시가요 오사카에 우리도 좀 경쟁을 좀 해보자. 우리 도쿄 지방에서도 네. 우리 저 새로 만들어 볼 방법 없나?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그러면 발효를 시켜가지고 빨리 먹자. 저쪽은 한 달이니까 우리는 한 1주, 2주 해볼까? 그게 어떻게 되죠? 식초를 이용한 거예요. 아. 식초가 일어나면 넣으면 밥을 비비면은 일단 발효가 빨리 되고 안 썩잖아요. 발효한 느낌도 살짝 들죠. 살짝 들고. 원래 발효라는 게 살짝 시큼해지니까. 거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믿음이 고추냉이를 좀 바르면은 부패가 좀 천천히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밥에 식초를 버무린 밥에 고추냉이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딱 생선을 얹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먹는 현재의 초밥의 원형이 그때 탄생을 합니다. 한 달쯤 상한 맛을 내기 위해서. 내기 위해 가지고. 아하. 요게 요 맛이 비슷하네. 맛이 비슷해요. 사실 시큼하고 좀 뭐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먹는 그 초밥이 이제 유행을 했는데 네.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도 막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무라이 정권이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네? 왜? 일단은 식민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그 수많은 고국식을 수탈해왔던 우리나라 해방했죠. 음흠. 대만 해방했죠. 음. 동남아 식민지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먹을 게 식량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일본이요. 그리고 뭐 이 오키나와 등등등에 있던 일본 현지에 있던 패잔병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본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돌아갔죠. 예. 총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갑자기 일본으로 몰려든 거예요. 아하. 사람은 많아지고. 식량은 없고. 아.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메가더 미 군정에서 갑자기 200만 명의 지금 인구가 늘고 네. 지금 먹을 게 없다. 솔직히 그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 다음 해 1946년에 일본의 쌀값이 130배가 폭등을 해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배급제 실시하자. 마스크처럼. 우리 마스크 그랬잖아요. 아, 그게 벌써 1년 반 전이네요. 그러네요. 예. 아, 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게 주민번호 몇 번이 살 수 있지? 뭐. 그게 벌써 1년 반이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배급제 실시하자. 그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식당들이잖아요. 예. 우린 뭘 먹고 살라고 배급제 실시하면 그러니까 식당 영업을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에도에서 제일 흔했던 식당이 또 초밥집이었거든요. 초밥집 주인들이 아니 우린 땅 파먹고 살란 말이냐. 그래서 당국에 항의를 하러 갔어요.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안 된다고. 너희만 예외를 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식당 주인들이 그 뭘 하냐면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는 초밥을 만들어서 팔지 않는다. 대신에 손님들이 집에서 밥을 해오면 밥을 해오면은 우리가 그걸 초밥으로 만들어줘서 팔겠다. 우리도 쌀이 더 있는 게 아니니.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내가 초밥을 판 게 아니라 초밥 기술을 판 거가 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 이거 콜 당국한테. 당국자들도 이것도 노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내가 집에서 한 우리 밥을 네. 대충 버무려 달라는 건데. 거기다가 생선 좀 얼른 달라는 건데 좋다. 아, 이 인간들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까지 갖고 왔나. 단 제한이 있다. 제한이 뭐냐면 1인당 팔 수 있는 쌀의 양은 밥의 양은 우리 현재 기준으로 밥 한 공기. 네. 밥 한 공기로 해라. 그리고 쓸 수 있는 생선의 숫자는 5종류로 한정한다. 해요. 네. 밥 한 공기로 만들 수 있는 초밥의 피스가 딱 10피스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보통 스시 초밥집 가면은 1인분이 딱 10피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5종류의 생선으로 하니까 같은 생선으로 2피스씩 만들어요. 2피스씩. 그러니까 지금 가이텐 초밥이라고 해서 회전 초밥집 가면은 네. 한 접시에 똑같은 생선이 2피스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그때 나온 겁니다. 아, 야, 이게 일종의 전쟁 문화네요.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10피스가 1인분이고 네. 회전 초밥집 가면 한 접시에 똑같은 생선 종류가 2피스씩 올라오는 게. 야. 일본에서는 야, 너희들 세상 지금 풍족하지. 우리 어려울 때는 옛날에는 그래서 초밥을 이렇게밖에 못 먹었어. 약간 실감은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부대찌개 먹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2피스씩 먹을 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전쟁 때문에 생긴 음식들이 꽤 있네요, 그렇게. 전쟁 때문에 생긴 음식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게 이거는 뭐 상표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스팸이 당연한 거죠. 스팸? 네. 그 햄 밥 반찬으로 먹는 그거요. 네. 구우면 야 진짜 그거. 몸에는 참 안 좋겠다 싶은 그러나 맛은 이렇게 맛있나 싶은. 맞습니다. 그게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그 기원은 그 전쟁이라기보다 1891년도에 미네소타에 있는 그 이 한 푸주간 주인이 있었어요. 네. 호멜이라고 조셉 호멜. 네. 굉장히 낭비를 싫어했어요. 조셉 호멜이. 아하. 아직까지는 그 통조림 등장 안 한 상태예요. 예. 조셉 호멜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정육점에 갔는데 바닥에 그 고기 다루시는 분들이 네. 뭐 한 조각 떨어뜨렸나 봐요. 고기를 다 부른 다음에 자 모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지폐를 북 찢더래요. 사장님 그거 왜 찢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 지폐를 찢는 것을 미친 짓으로 보시죠. 음. 네. 그대들이 지금 땅바닥에 버린 그 고기도 똑같이 미친 짓입니다. 이 정도로 낭비가를 안 했던 사람. 그리고 특히 고기는 먹다 남겨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됩니다. 고기는 정말 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친구는 목숨을 바쳤는데 돼지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불가피하게 그럼 미안하다 하고 목숨을 가져왔으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나라처럼 알뜰하게 잘 모든 걸 다 먹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라니까요. 소 머리, 소 꼬리 다 먹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소 다리. 그러니까 LA 코리아타운 가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족탕이 제일 싸요. 왜냐면 그들은 안 먹거든. 아하. 꼬리곰탕 제일 쌉니다. 꼬리를 왜 먹냐? 땡큐 우리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비싼 막창 양 네. 굉장히 싸요. 아하. 한번 쏘시죠. 아무튼 그래서 하여간 고기는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 조셉 호멜이 아버지였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제이 호멜이라고 네. 그 똑같은 뭐라고 할까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네. 똑같이 이제 그 이 정육점을 운영을 하는데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통조림 기술을 배워왔어요. 예. 통조림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고기를 가공해서 통조림에 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부위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돼지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발골이 힘들거든요. 네. 뼈 사이에 있는 그 뭐 이렇게 살도 발라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걸요. 저 아까운 돼지 어깨뼈를 스탑 다 갖고 오라고 버리고 있는 돼지 어깨뼈 무슨 뭐 잔 고기들. 네. 이거 통조림을 만들자. 아니 사장님 이걸 어떻게 통조림을 만드시는데요? 일단 다 분쇄기에 갈아. 싹 다. 뼈까지? 뼈까지 다 갈아. 갈았습니다. 뿡. 근데 이게 맛이 좀 이상한데요? 안 나는데요? 향신료 넣어. 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조림에 넣어서 오래 보관하게 만들어. 어떻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걸 넣어. 오래 보관이 돼요. 아질산 나트륨? 지금도 여러분 그 통조림 육류 보면은 딱 그 ingredients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아질산 나트륨. 소시지가 약간 분홍색이 되게 만드는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약간 보존료 역할을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값싼 통조림을 만들어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양념을 한 햄이라고 해서 스파이스드 햄. 아, 스파이스드 햄. 그것도 너무 길다. 줄여가지고 스팸. 아. 이게 정확하게 1937년에 등장을 합니다. 아, 1937년. 네. 아, 아주 긴 역사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근데 바로 2년 후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네. 독일의 유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영국을 해상 봉쇄를 해버려요. 영국인들은 그때 동물원에 있는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하죠. 아. 그래서 미국이 SOS를 친 거예요. 영국 처칠이 뚜두뚜두뚜두뚜 먹을 걸 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는 루즈벨트 행정부는 그 호멜사 스팸을 만드는 호멜사에게 SOS를 친 거예요. 대량 생산하라. 아, 저 영국인 좀 갖다 주게. 그래서 항공기로 갖다 뿌렸어요, 영국에요. 아, 해상이 봉쇄됐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거의 폭탄 떨어뜨리듯이 수송기로 갖다 뿌렸어요. 스팸을. 호멜사에서 그 당시 일주일에 영국에 1,500만 톤을 뿌렸어요. 아, 돈도 많이 벌었겠는데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막 쏟아졌겠네요. 그렇죠. 일단 음식이고 예. 일단 기본 원료는 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자.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을 스팸랜드라고 불렀어요. 오죽했으면. 영국을 미국인들이 스팸을 먹는 나라. 스팸을 먹는 나라. 이게 나중에 전통이라기보다 전통이가 돼가지고 1970년 정확하게 1970년에 예. BBC에서 한번 그 풍자 코미디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식당에. 너무나 그때는 영국이 이제 스팸을 많이 먹던 상태였는데 저기 뭐 드릴까요? 야, 이 식당에 뭐가 있습니까? 메뉴판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보니까 스팸 볶음밥, 스팸 짜장면, 스팸 짬뽕, 스팸 탕수육, 스팸 뭐 스팸 깐풍기, 스팸 양정피. 스팸만 넉넉하니까. 네, 이게 개그 코미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쓸데없는 잉여 생산물의 대명사가 스팸. 그래가지고 스팸 우편물 메일. 우리 나오는 스팸 이메일. 이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막 뿌리는 걸 그래서 거기서 스팸이라고 불렀나 보네요. 그게 1970년도에
방송됐던 BBC의 시트콤의 메뉴판에서 출발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팸이라는 의미로. 네. 아, 맛있는데 그거. 맛있죠. 어. 뭐 그런 김에 뭐 초밥 사주세요. 먹으러 가시죠. 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듣고 저희는 또 2부로 이어와서 더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부로 이어갑니다. 네, 경제 뉴스를 보고 듣다 보면 해양 플랜트를 어떤 회사가 수주했다, 혹은 가스 플랜트를 완공했다 등등 이런 플랜트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를 접할 수 있는데, 플랜트가 정확히 뭘까요? 들어보면 공장 또는 뭐 생산 설비라는 정도로 번역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상 아는 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엔 그래서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플랜트 엔지니어링 책을 읽으셨어요? 네. 근데 수준은 사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문과 출신이니까 플랜트 하면 뭘 생각하겠습니다. 아, 공장이구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하면서 사실 관련 기업들 뉴스는 썼죠.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수주했다더라, 뭐 플랜트를 짓는다더라. 뭐 턴키로 수주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러긴 했는데 항상 궁금증은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플랜트가 정확히 뭐고? 뭐 또 거기에 붙는 게 엔지니어링이란 말도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건가라는 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계속 넘어서는 상황, 그러니까 고공행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유가와 바로 관련돼 있는 뭐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뭐 이익을 많이 본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차를 두고 플랜트 업체들의 호황이 찾아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플랜트를 좀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덥석 집은 거죠, 이 책을. 투자와 관련한 생각에서라도. 네네. 그런 부분도 결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뭔지 좀 알고 싶은데, 플랜트라고 하면 그냥 공장입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플랜트라고 하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팩토리라고 하기도 하고 플랜트라고 하기도 하고. 아,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예. 팩토리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보통 팩토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립하고 붙이고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 가는 물건을 만드는 거는 공장, 팩토리라고 칭하는데 예. 플랜트라고 하면 원료나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랜트라고 하니까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 플랜트, 뭐 해양 플랜트, 뭐 원자력 플랜트, 원자력은 뭐 공장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에는 작으면 팩토리, 좀 크면 플랜트 그러네요. 뭐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도 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뒤에다가 팩토리를 붙이면 뭔가 어색한 표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의 구별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뭐 근데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 가끔 화면으로는 봅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커다란 배관들이 막 공장에 막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때로는 뭐 천 정도 없고 야외에 막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굴뚝에서 막 연기 나오고요. 예. 뉴스에서 근데 또 가장 많이 본 이미지 중 하나가 아마도 그 바다에 떠 있는 원유 시추하는 그 일종의 플랜트거든요. 플랜트라고 부르죠. 네. 예. 보면 굴뚝에서 막 불이 막 확 붙어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안 사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플랜트 공장에서 불을 뿜으면 네. 이거는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랍니다. 아, 거기서 불 나올 일은 보통은 없어요? 원래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공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부러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배출시키고 연소시키는 행위가 일어날 때 공장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죠. 아, 뭔가 안 나와야 되는데 네네. 간혹 나오면 이 네.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니 아예 그 친구 나오는 곳을 뽑아놨다가 아예 태워버리자. 일부러 배출시키는. 그냥 배출시키면 더 문제니까 태우자.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라고 하면 뭐 뭔가를 끓이거나
또는 냉각시키거나 압축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거기다 첨가물을 넣어서 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든지 아니면 뭔가 불순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공정상에 안전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게 되는데 네. 이 안전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액체나 기체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 시스템이 있고 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액체하고 기체를 동시에 배출시키면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 이 규정이 있다고 해요. 예. 이유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 자칫 연소를 시킬 때 액체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액체가 뭐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액체이거나 예. 불이 붙어서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2차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액체와 기체는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기체 중에서 환경과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소량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기체 상태로 배출시키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은 완전히 연소시켜서 밖으로 나갈 때도 문제가 없게 하는 이런 안전 시스템을 플랜트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저희가 공장에서 뭔가 하얀 연기 말고 불을 뿜고 있다. 그러면 안전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그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공장 얘기가 재밌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럼 뭐냐 플랜트랑 우리가 거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뭔가를 보면 이 책을 보면 레고 블럭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레고에서 특정 블럭들을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네. 마지막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동차를 만들자 그러면 바퀴 가져오고 뭐 옆에 만들 수 있는 블럭들 연결하고 창문 붙이고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예. 플랜트 역시도 그런 과정이고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 플러스 나중에 이걸 운행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플랜트는 펌프 그러니까 아까 레고 블럭에서 제가 창문 블럭 뭐 자동차면 뭐 바퀴 블럭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플랜트는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용기, 밸브, 계기 등의 블럭이 있는 거고 네. 설계도를 보면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목적물을 만드는 게 바로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네. 다 이런 것들이 공장에는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이것들로 다 만들어진다. 플랜트는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펌프, 압축기, 뭐 열교환기, 네. 계기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만드는 곳이 또 있기도 하고 저거 그렇습니다. 사다가 붙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플랜트의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라는 게 네. 이런 압축기를 만든다거나 펌프를 만든다거나 밸브를 만든다거나 하는 예. 회사들이 이제 보통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식품을 만드는 플랜트든 뭐 발전기를 만드는 플랜트든 결국에는 압축기는 똑같은 압축기를 사용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맞는 거 쓰겠죠. 예, 맞는 거 네. 갖다 쓰면 된다라고 사무실에 하거든요. 붙이는 뭐 샤시나 집에 붙이는 샤시나 네. 사이즈 맞고 디자인 맞으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호환성, 그다음에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게 1900년도에 음. 이 표준화와 관련된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서디 리틀이라는 MIT 교수가 제일 먼저 이 개념을 단위 조작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조작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텐데 예. 그러니까 결국엔 플랜트는 아까 얘기하는 열을 가열한다든지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이 물질을 저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니까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뭐 밸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단위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조합해서 만들면 결국에는 뭐든지 생산할 수 있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되면서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호환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표준화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신발 공장에서 1905년대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는데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1000여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예. 그러면서부터 이 보일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뎌야 되고 어떤 크기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표준화가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단위 조작이라는 개념과 표준화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플랜트 산업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표준화된 이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호환성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플랜트를 만들 때 그냥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만들어지니까 네, 산업이 엄청나게 창업도 발전을 했다는 쉽고 거죠. 오히려. 그렇죠.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집 짓는 방식하고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집 짓는 기술자들이 알아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알아서 지으니까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다 다른데 네네. 설계해서 이제 반영해서 또 똑같이 원하는 대로 짓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대체로 쓰는 거 비슷한 게 그게 다 표준화되고 네, 공정이 모듈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장도 그렇게 진화했군요. 알겠습니다. 플랜트가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네네. 앞서서 유가가 요즘처럼 많이 오르면 잠시 후에 플랜트 산업에 호황이 온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건데요. 예. 글로벌 상위 30개 에너지 기업들의 에비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현금 흐름을 보는 지표잖아요. 네. 이거하고 이제 보통 증권가에서는 캐펙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비교를 해보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는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동 지역에 산유국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오일을 생산하는 걸 중동국이라고 보면은요. 유가가 배럴당 80불 수준 이상이 되면 이들의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고 예. 이 흑자가 나기 시작한 이후에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 시설 투자는 결국에는 플랜트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자재 회사들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에 호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네. 플랜트 산업을 좀 뭐 물론 최근에 증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른다는 말은 호황이라는 뜻이니까 전 세계 경기가 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 유가도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설비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랜트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는다. 근데 지금은 사실 호황 국면은 아니죠.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반적인 사례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중동이나 이런 쪽 움직임을 보면 플랜트 산업 호황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가가 오르는 거 네. 그러면 석유를 좀 더 많이 뽑아야 될 테니까 플랜트를 좀 더 지을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원유나 가스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네. LNG 프로젝트들이 여러 군데에서 부활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군요. 그럼- 러시아에서 캔에서 파는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워졌으니 네, 어디 다른 데서 캐서 운반도 해와야 되고 네, 파이프로 못 운반을 하면 배로 운반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 액화시켜서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게 이제 LNG다 보니까 예. 유럽은 그간 전부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로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예. 유류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NG를 중동이나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 근데 막상 배에다 실어서 가져와 보니까 배를 댈 데도 없고 그렇다면서요? 가져와서 그걸 다시 쓸 때 가스로 액화된 걸 다시 가스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반 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다 보니 네.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꼭 유가하고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들도 전부 다 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가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플랜트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 플랜트 산업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예.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플랜트가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냥 공장 짓는 건데 큰 공장 짓는 건데 네네. 그럼 우리 회사는 플랜트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체로는 건설 회사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제 이 플랜트 회사들의 밸류 체인이라고 저희가 이게 어떤 회사들로 구성돼 있느냐를 보면 예. 실제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어떻게 구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위 조작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나중에 운영할 때 수익도 결정되고 그리고 실제로 건설할 때 건설비도 크게 좌우를 그러겠죠. 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해내는 회사들을 보통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건설 회사들은 예. 이것까지 같이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있는데 보통 EPC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건설하는 회사들. 건설하는 회사를 EPC라고 하고 네네. 그 건설하는 회사가
달려들기 전에는 누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 회사는 따로 설계 있고. 전문 회사들이 있고 예. 근데 이것까지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게 기자재 회사라고 하죠. 보통은 피팅 회사라고도 하고 뭐 밸브를 만든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빈을 만든다거나 예. 열교환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들이 이제 피팅 회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분체 이동 시스템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분체 이동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잘 옮겨주는 회사들. 덩치가 엄청 클 거잖아요. 아, 이건 보통 트럭으로는 못 옮겨. 네, 네. 이건 사람 불러야 돼. 네. 아, 그러니까 하는, 터빈을 크게 만들어서 예. 실제 공사장으로 옮겨준다거나 그것도 뭐, 아무나 못 하겠네. 네. 예.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걸 이제 플랜트 관련 밸류 체인, 플랜트와 관련된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똑같은 걸 설계하더라도 이걸 육상에서 플랜트를 짓느냐, 예. 해상에서 플랜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육상은 아무래도 부지가 확보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넓은 부지에서 네. 돈이 좀 적게 드는 걸 사용하면서 할 수 있지만 바다는 부지는 넓잖아요. 바다는 부지는 넓지만 너무 넓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뭐 바다에 크게 움직인다든지 풍력, 뭐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축시켜서 예, 압축시켜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형 주택 같이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그런 설계를 해내느냐가 엔지니어링의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까 EPC라든지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쪽이 좀 뒤져 있는 상황이어서 설계. 고부가 가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설계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 그런 얘기합니다. 봐요. 듣다 보니까 집 짓는 거랑 똑같네요. 맞네요. 설계하는 분 따로 있고 네. 시공하는 분 따로 있고 네.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뭐 세면대라든가 그렇죠. 혹은 뭐 벽지라든가 네네. 뭐 타일이라든가 납품하는 분도 있고 네. 분체 이송 시스템만 이건 못 본 처음 것 들으셨습니까? 같습니다. 예, 네. 이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다 트럭에다 실어 오시더군요. 예. 재밌네요. 또 재밌는 이야기 좀 있었어요? 그 이 플랜트와 관련돼서 예. 그 이제 플랜트를 이렇게 조합하는 건 아까 뭐 펌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위 조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화학 작용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라고 할까요? 네. 여기 중에 이제 보통은 유체역학이라든지 열전달 원리 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플랜트에서 많이 그 근무를 하게 되시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 플랜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베르누이 원리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 중학교 때 배운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뭐였죠? 에너지라는 게 음.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어디론가 변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는다. 네,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게 이 베르누이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일종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압력을 높여서 위로 올려주면 그 에너지가 위로 유지가 되고 네. 이걸 뭐 냉각하더라도 냉각하면 밖으로 열 에너지가 나가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정유 플랜트예요. 정유 플랜트.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와서 정유공장. 아래서는 끓이고 네. 이 탑 안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지면서 각각의 새로운 물질들을 분류해내는 게 정유 플랜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기초 상식을 알 수 있는. 저는 오늘 배운 것 중에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네. 도대체 뭐야 엔지니어링이 할 때 오늘은 이 의문이 풀렸어요. 이거 말씀하셨던 그런저런 복잡한 걸 해주는 회사군요. 네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저희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